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이 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의 책으로, 그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런던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책은 18가지 음식 및 식재료에 대한 그의 음식 이야기와 함께 경제 및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 그의 음식과 역사 그리고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엿볼 수 있다. 멸치가 비료를 만든다. 멸치는 풍부한 맛뿐 아니라 한때 풍부한 부를 가져다주는 고마운 생선이기도 했다. 이 작은 생선은 19세기 중반 페루가 누린 경제적 번영의 원인이었다. 페루가 멸치를 수출해서 돈을 번 건 아니었다. 당시 페루는 바다새의 구아노를 수출해서 국가적 번영을 누렸다. 구아노는 질산염과 인이 풍부하고 냄새가 그다지 역겹지 않아서 인기 높은 비료였을 뿐 아니라 화약의 핵심 재료인 질산칼륨이 들어있어서 화약 제조에도 사용되었다. 페루의 구아노는 태평양 연안의 섬들에 모여 사는 새들인 가마우지와 부비의 배설물이다. 이 새들의 주된 양식은 생선, 특히 칠레 남쪽에서부터 페루 북쪽을 잇는 남아메리카 서쪽 해안의 영양소, 풍부한 훔볼트 해류를 타고 이동하는 멸치들이다. 훔볼트 해류는 프로 이센 왕국의 과학자이자 탐험가인 알렉산더 폰 훔볼트의 이름을 딴 것이다. 훔볼트는 1802년 에콰도르에서 가장 높은 산인 침보라소 화산을 올라 당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을 뿐 아니라 페루산 구아노의 장점을 최초로 유럽에 알린 사람들 중 하나다. 구아노가 페루 경제에서 너무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경제사를 다루는 사람들은 구아노기라는 용어를 쓴다. 구아노가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는 페루만이 아니었다. 1856년 미국 의회는 구아노 제도법을 통과시켜서 아무도 살지 않고 다른 나라 정부의 관할 아래 있지 않다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구아노가 있는 섬은 미국 시민이 점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 덕분에 미국은 태평양과 카리브해의 100개가 넘는 섬을 점거해서 페루산 구아노 무역을 독점하고 있던 영국에 대항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도 구아노가 쌓인 섬들을 점거했다. 구아노로 인한 페루의 경제 호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호황이 시작된 지 30여 년쯤 지나자 과다 채취로 인해 구아노 수출이 사양길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1870년 대규모 칠레 초석 매장지가 발견되면서 구아노 수출의 쇠락으로 인한 영향이 한동안 상쇄되었다. 초석은 비료, 화약 제조에 사용될 뿐 아니라 육류 보존에까지 쓰이는 질산염이 풍부한 광물질이다. 그러나 페루의 번영은 초석 전쟁이라고도 부르는 남아메리카 태평양 전쟁과 함께 끝이 났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칠레는 볼리비아의 해안 지역 전부와 페루 남부 해안 지역의 절반가량을 점령했다. 그 결과 볼리비아는 바다가 없는 내륙국이 되었다. 그 지역에는 대량의 초석이 매장되어 있고 구아노도 많아서 칠레는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 또한 오래가지 않았다. 1909년 독일의 과학자 프리츠 하버가 공기 중에서 질소를 분리하는 기술을 발명했다. 고압 전류를 사용해 암모니아를 만들고 거기서 인공 비료를 만드는 기술이었다. 말하자면 하버가 글자 그대로 허공에서 인공 비료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개발한 것이다. 그 덕에 그는 1918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때 사용된 독가스를 개발한 일로 악명이 높아서 그에게 노벨상이 주어졌다는 사실은 점잖은 자리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는다. 하버가 발명한 기술은 또 다른 독일의 과학자 카를 보슈에 의해 상용화되었다. 보슈가 일하던 바스프는 바덴에 있는 아닐린과 소다 만드는 공장이라는 뜻의 바디세 아닐린 운트 소다 파브리크의 약자로 하버가 개발한 기술을 사들인 회사다. 오늘날 하버 보슈법이라 부르는 이 기술은 인공 비료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해서 구아노를 비료계의 황제 자리에서 축출하고 말았다. 구아노보다 더 중요한 질산염의 공급원인 초석 또한 가치가 없어졌다. 구아노와 초석에서 추출한 칠레의 천연 질산염 생산량은 1925년 250만 톤이었던 것이 1934년에는 불과 80만 톤으로 줄어들었다. 멸치는 음식으로 뿐만 아니라 구아노를 생성하여 인간의 농업에 큰 도움이 된 귀한 생선임에 틀림없다. 당근은 원래 하얀색?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인 당근은 원래 하얀색이었다. 그 후로 보라색 당근과 노란색 당근이 개발되었다. 현재 주종을 이루는 주황색 당근은 17세기에 들어선 이후에야 네덜란드에서 개발되었다. 네덜란드인이 주황색 당근을 좋아하면서 확산시킨 것은 오렌지 공 윌리엄 때문이라는 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렌지 공 윌리엄은 16세기에 네덜란드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스페인의 반대에 일어난 봉기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정치적인 채소는 바로 당근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당근과 오렌지 공 윌리엄의 관계는 전혀 근거가 없는 듯하다.
유감스럽게도 팩트를 너무 따지다 보면 이야기의 재미가 반감하고 만다. 합스부르크 제국과 저지대 국가들의 정치학이 아니더라도 주황색 당근이 개발된 것은 영양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당근을 주황색으로 보이게 하는 베타카로틴은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된다. 비타민 A는 피부 면역 체계와 눈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하얀색 당근에 비해 주황색 당근은 영양학적으로 훨씬 유익하다. 바나나 리퍼블릭 19세기 말로 접어들면서 철도, 증기선, 냉장 기술이 개발되면서 썩기 쉬운 농산물을 먼 곳까지 수출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했고, 바나나는 이런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가 되었다. 썩기 쉬운 성질 때문에 19세기 말까지도 바나나를 기르는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나라에서 가까운 미국에서마저 바나나는 소량으로 팔리는 사치품이었다. 바나나를 미국으로 대량 수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자 미국 기업들, 특히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와 그보다 규모가 작은 경쟁자였던 스탠더드 프루트 컴퍼니는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부 등지에 바나나 플랜테이션을 설립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바나나 회사들은 이 나라들의 경제를 지배하게 되었다. 절대적으로 경제를 장악한 바나나 회사들은 당연히 아메리카 대륙의 바나나 생산 국가들의 정치에도 매우 높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바나나 회사들은 자체적인 세관과 경찰을 두어 기업 활동의 많은 부분이 해당 국가의 관할권 밖에 있었다. 미국 바나나 회사들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북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바나나 공화국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표현은 미국의 단편 소설가 오 헨리가 만들어낸 것으로 1904년에 발표한 연작 소설 양배추와 왕들에 등장한다. 이 소설은 자신이 1897년에 망명 생활을 했던 온두라스를 빗댄 가상 국가인 안추리아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 나라 정부가 재정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반세기 정도 지난 1950년 칠레의 시인이자 역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파블로 네루다가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라는 시를 쓰고 바나나 공화국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 표현이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 요즘 미국을 비롯한 부자 나라 사람들은 바나나 리퍼블릭을 의류 브랜드 이름으로만 알고 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원래 부자 나라의 거대 기업들이 가난한 개발도상국을 거의 완전히 장악했던 어두운 현실을 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였다. 이 의류 브랜드의 이름은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 좋게 봐줄 수도 있지만, 나쁘게 보자면 굉장히 모욕적이고 불쾌하다. 간략하게 살펴본 멸치, 바나나, 그리고 당근에 이르기까지 음식과 식재료에 대한 저자의 음식 예찬과 함께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한다. 번데기를 이야기하다 실크 산업으로 이야기가 넘어가고, 1950년대 실크 산업으로 부흥을 맞은 일본의 예에서 유치 산업론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18가지 레시피가 펼쳐진다. 저자는 좋아하는 음식으로부터 상당히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사회, 역사 등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들려준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책이다.